우리 사회에는 어처구니 없는 차별을 겪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양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도 법이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외면받습니다. 이렇게 법이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5월 1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신속하고 유례없는 절차를 밟아서 판결을 하는가 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재판이 지연되거나 필요한 권리를 안내받지 못하거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지연으로 사회적 약자들,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오랜 기간 고통받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5월 둘째 주 주간 처치독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거리에서 누비고 계신 최정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재판 때문에 널리 알려지시기도 했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최정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하면 여러 공익소송을 맡고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또 과거사 재심 사건도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이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사건, 장애인 차별, 직장 내 괴롭힘, 국가폭력 희생자 녹화 공작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금 맡고 계신데 하나하나 다 의미가 깊은 사건들 같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많은 건을 하고 있네요. 사실 처음에 사무실 시작하면서는 이주 노동자를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했는데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모습들을 많이 보고 나니까 나는 그냥 이주민만 법률 지원할 거야 라는 그 경계를 딱 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일반 서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익 변호사, 이게 말이 공익 변호사지. 그러게요. 예, 네. 되게 어려운 일일 텐데요. 네. 물론 이제 지금 변론 하시는 분들을 뭐 시혜적인 마음에서 바라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또 되게 경계해야 될 마음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또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나는 고객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납북기한 어부 분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두 명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막 100명 단위로 막 지원하다 보니까 이 의뢰인분들의 전화를 놓쳤을 때 바로 콜백을 해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항상 그게 저한테는 되게 숙제고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공익 변호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위험이 내 스스로 나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내가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화를 안 받고 비행기 모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소진됐구나. 그러니까 이 소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방지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좋은 일 안에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의에 갇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자기 의에 빠지고 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선민의식, 내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하다라는 건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상 스스로 또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품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 같은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사건이 진행이 더디거나 그리고 사건이 해결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저에게도 그 송곳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든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날카로운 이유가 국가로부터 당하는 폭력, 맞습니다. 국가폭력의 이제 당사자들인 경우에 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맡으신 사건 중에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도 맞습니다. 많이 있으신데 녹화 공작 사건도 그렇고요. 그 이주노동자 사건들도 새우 꺾기 막 이런 것도 지금도 막 발생하고 또 검찰 법원 내 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좀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에 지도자들한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따가지고 애국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정립한 신앙은 이 국가가 가진 힘, 자본이 갖고 있는 힘, 아무튼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은 누군가를 억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부나 뭐 이런 데랑 맨날 척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부가 시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종교가 정부단체나 정부의 예산을 받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받거나 하면 정말 비판해야 될 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게 되고 시민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 바른 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일환으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군대에 억지로 끌려가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그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들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제가 마음에 무거웠어요. 첫 번째는 그때 기독교 목사님들은 핍박받고 탄압받았고 그러니까 그때의 모든 민주화 운동과 모든 국가의 어떤 폭력에 대항할 때 제일 앞에 섰던 분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권위주의 시대 때 앞장섰던 것이 목사님들이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과연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섰던 그런 어떤 목사님들의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그게 많이 퇴색된 게 아닌가?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도 그냥 기득권을 대변하는 종교가 된 게 아닐까라고 저항 정신이 사라졌다. 네,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를 또 이렇게 들춰내고 다시 또 본인들의 상처를 꺼내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계시긴 하구나. 소수이긴 하지만 아직도 기독교가 희망이 있다라는 두 가지의 좀 상반된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종교기관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당연히 뭐 예의를 지키고 하지만 그 관계가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 출신이 그러신 거 아닌가요? 저희 청년부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금 대통령 그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죠. 주차 봉사 하시던 시절인가요? 네, 맞아요. 그 전서울시장 때 청년부의 특강 강사로 이 분을 장로님이셨어요. 그때 장로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저항했어요. 정치인은 부르면 안 된다. 물론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될 수는 없다 해서 또 그때 청년부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살다 보면 그냥 변질되고 퇴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래도 같은 교회의 장로님이시고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얘기를 듣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를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청년부에 소망이 있네요.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기도 했지만 아무튼 하나하나마다 단순히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혹시나 이게 뭔가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 가서 찬양 부르고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를 청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어떤 국가의 폭력과 국가의 어떤 부분에 저항하는 어떤 한국교회 인권센터 같은 모습도 있고 그리고 신학자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쉬웠던 건 보통 일반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찾아서 막 책으로 보고 막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서 뭐 국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 이제 아나키즘 얘기하면 막 되게 이거 뭐야 무정부주의 되게 폭력적이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나키즘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나키즘이 막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기득권자들이 아나키즘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기독교적인 아나키즘이 굉장히 많거든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독교가 베이스되어 있는 네. 아나키즘을 많이 구현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 읽어보면 전혀 과격하지 않고 굉장히 평화스럽거든요. 평화 네. 그리고 이게 기독교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좀 너무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부분도 약간 예민한 부분인데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네. 곳에서 네. 이거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뿌리 깊은 기독교에서 나온 운동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체복무제도가 정말 오래전부터 생긴 거죠.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가 뒤를 잇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나 이런 것들도 청년 때 되게 네. 고민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고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상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네. 그냥 FM이라고 하는 어떤 거에 갇혀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제를 조금 넘어가서 정치 얘기라면 정치 얘기일 수 있는데 대법원 이제 전업한 합의체 판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유례 없이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그러게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건들 또 차별과 혐오에 맞서야 되는 사건들 사이에서 판결이 굉장히 지연돼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많이 맞습니다. 봐오셨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서 지연된 정의에 대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12.3 비상계엄, 내란 이런 사태로 이어지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다 같이 잘 견디고 경험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젠 올 때가 왔구나. 제가 이제 불량 판결문 책도 쓰고 뭐 얼굴 없는 검사들 책도 쓰고 할 때 시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판사님들, 우리 검사님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민낯이 약간 폭로된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약간 이 위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외치고 책도 쓰고 했지만 다들 이 정도면 건강한데 왜 그래? 라고 사실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지 않구나. 나의 일이 됐죠.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는 진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 권한을 소수의 어떤 판사나 검사한테 맡겼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에 이제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를 지나고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지금까지는 그냥 위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냥 이렇게 정치 노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들이 철저하게 좀 고민하면서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네네네. 변호사님 이런 말씀하시면 네. 너무 이 사법 불신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근데 이미 대법원이 사법불신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사님들, 검사님들이 다 이상하고 엉망진창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고 이 시스템을 결정하는 판사들 중에서도 소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소수 엘리트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 엉망이니 그 밑에 있는 판사나 밑에 있는 검사님들이 좋은 판결과 좋은 결정문들이 간혹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나오는 거지 시스템의 산물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난리를 쳐야 그제서야 뭔가 조금씩 바뀌는 이런 부분들이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새롭게 개혁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지만 의뢰인들, 당사자들 맞아요. 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불쾌한 거죠, 사실은요. 이렇게 30 며칠 동안 끝낼 수 있는 내 재판을 왜 3년, 4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건의하고 많이들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법원을 존중하려고 했어요. 법원은 바쁘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다 기다리는 거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구나. 내가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그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도 되게 속상한 거죠. 나도 힘이 있었으면 이분들이 정말 더 VIP 대접을 받으면 좋았을 걸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뭐 그런 재심 사건들 보면
무죄구형하면 화제가 되고 그래도 최소한 자기들은 체면은 살려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네. 제일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건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이게 국가가 만든 기관이에요. 국가가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이제 진실 좀 얘기해봐. 내가 경청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한 국가기관에서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예요. 네. 그런 조직에서 결정이 내렸어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이제 드디어 국가기관에서 내 말을 경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기대할 텐데 그 결정을 받고 나서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국가가 안면을 물수하고 왜 왔어?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거야? 아니면 더 빨리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제기했어? 그리고 진화위 결정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우린 못 믿겠어 라고 하고 있으니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를 오히려 박박 긁어서 덧나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이게 막 이제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민의 권리가 소멸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저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황당한 국가의 2차 가해인데 라는 거를 제가 계속 곱씹으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판에서 내가 익숙해지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내가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화위에 가서도 막 자료를 내서 입증하고 뭐 소명하고 다 하셔서 맞아요. 또 이제 구속력도 없잖아요. 권고 맞아요. 나오는 건데 네네네. 그거 가지고 청구하면 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배상 소송 같은 경우에는 네. 법률상 대표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법무부가 관련 소송을 총지휘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거기서 이제 내는 서면들을 맞아요. 보면 열받으시다가 어떨 때 또 익숙해지시다가 맞아요. 그래서 불량 판결문 책도 처음부터 불량 판결문을 책을 쓰려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는 판결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쌓아두게 됐어요. 물론 한쪽으로는 이제 명품 판결문들을 쌓고 있는데 제가 쌓았던 불량 판결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책으로 나온 거고 명품 판결문들은 판사님들이 분발하셔서 이제 명품 판결문들이 쌓이면 이것도 이제 책으로 나올 텐데 제가 또 하나의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생겼어요. 불량 답변서. 불량 답변서. 예, 국가의 불량 답변서도 이제 거의 약간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머지않아 책으로 내볼 정도로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처음에는 되게 황당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화위의 결정이 있는데 한쪽으로는 국가가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를 회복하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진화위에서 그렇게 결정 났으면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국가의 자아분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분열인 거죠. 이게 구속력은 없지만 네. 법에는 분명히 그걸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도 의무 규정도 아니네요. 아쉽죠. 예. 그게 아쉽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사에 대해서는 되게 후진적인 거죠. 과거사의 반성과 사과와 피해 회복이 이렇게 넌스톱으로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한 4, 5년 동안 이제 1년의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50년 전에 겪었던 피해보다 이 5년 동안 겪는 피해가 더 아픈 거예요.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시면 또 이제 뭐 보상금 노리는 빨갱이 이런 프레임이 맞아요,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너무 속상해서 50년 전에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남북 분단의 현실이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쳐. 이건 뭐냐는 거죠. 이거. 이 5년. 그래서 저희가 이 5년 동안 당했던 게 또 다른 국가의 가해다라고 저희가 법원에 호소를 하는데 법원에서는 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법원이 생각하는 국가는 그냥 그 정도의 모습인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저희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거를 이제 유엔에다가 가지고 가는 거죠. 유엔의 진실정의 특보관이 왔을 때도 이 모습이 되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갖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좀 나쁜 말로 하면 국제 눈칫밥을 먹여서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우리나라 되게 후진국 같아요. 사람들은 되게 우리 선진국이다 생각하는데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인권도 그렇거든요. 가장 힘없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나라의 인권의 수준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힘없는 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특히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의 현재 삶들이 어때요?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를 가보면 그게 이제 한국 인권의 현실인 거죠. 뭐 많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실제 인권의 민낯은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 그리고 그런 지적장애인들의 어떤 임금 착취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대책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한숨이 나올 상황이죠. 그런 시민의식이 또 이 입법, 행정, 사법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얘기하면 아니 지금 내국인도 못 살겠는데 뭐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챙기고 있냐라고. 아니, 탄핵 집회 가면은 중국인들 뭐 네, 화교들 맞아. 세금 안 낸다 뭐 맞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임금들 또한 같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이 없는 사회는 결국에는 다른 뭐 최저임금에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도 안정권도 보장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건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건데 종교를 가진 특히 기독교 아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다는 건데 사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목소리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삐까뻔쩍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핍박받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섬에 갇혀있는 그 숙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이렇게 예쁜 건물에 지어서 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위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실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찔리는 부분도 많고 좀 돌아보는 부분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와 관련된 재판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지금 이제 이동환 목사님과 또 다른 감리교 목사님들 성소수자 환대목회 축복식 했다는 이유로 이제 출교당하는 사건. 종교 재판을 사실 하실 일이 변호사님들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맞아요. 지난 몇 년간 벌써 한 5년 넘으셨잖아요. 네네. 5년간 특히 감리교 목사님들보다 감리교 본부에 더 많이 가시고 재판도 많이 보시고 지난달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정직 2년에 대한 건 또 항소가 기각이 되고 했는데 네네네. 이 문제를 또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소회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네, 사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른 종교 재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가졌던 종교 재판에 가졌던 생각은 이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회법정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애나 뭐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되게 치열한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도 사실 동성애나 성소수자나 이런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신학이 5년 동안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학습이 됐고 굉장히 좋은 변론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접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이 정립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정립이 안 됐었거든요. 저쪽에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왜 굳이 이렇게 동성애만 콕 집어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하나? 그분들의 어떤 논리를 듣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약간 설교 말씀 듣는 마음으로 재판을 좀 참여했던 초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실망했어요. 치열한 어떤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고 그냥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반론들은 들을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그냥 재판이 흘러가고 절차는 정말 지켜지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 같은 걸 통해서 맛봤던 신학은 그런 어떤 맹종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러한 이루어지는 과정이 왜 없이 그냥 무조건 결론만 갖고 얘기하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꿈꿀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되고 이제 감리교 안에서는 퀴어 신학이 2단이라고 막 지정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쪽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퀴어 신학이 2단이라고 지정이 됐다면 이제는 좀 감리교 안에서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마틴 루터가 천주교 안에서 싸우다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처럼 제2의 종교 개혁이 한국에서 일어나겠구나. 이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감리교 안에서의 싸움을 넘어서 탄핵 넘어 새로운 세상 이런 것처럼 이제 감리교 안에서의 싸움이 5년이라면 이제는 더 다른 어떤 개혁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것들로 좀
옮겨졌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 새로움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걸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안의 싸움, 종교 안에서의 싸움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제2의 종교개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냥 평신도로서의 제 바람이고 근데 저도 이제 5년을 돌이켜 보면서 그냥 제가 변호인으로서 참여를 했지 제가 신앙인으로서 참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동환 목사님의 핍박을 받고 또 여러 목사님들이 재판을 받는 걸 제가 변호하면서 그냥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제다라는 생각만 가졌는데 저도 이제 5년이 지나니까 생각을 약간 고쳐먹어서 나 또한 신앙인으로서 이 제2의 종교개혁에 나도 뭔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이제 하게 됐던 거예요. 5년간 많이 보태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5년 동안은 그냥 약간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변호사님이 구경꾼이면 누가 제가 변호를 하지만 이거는 내 문제는 아니야 라는 어떤 약간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내 신앙의 문제는 아니고 비겁하지만 약간 그래서 5년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저도 이제 이게 그냥 이동환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뭐 윤영은 목사님이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뭐 차영도 목사님이나 김영우 목사님과 그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내 문제구나. 내가 살아갈 사회의 문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로 나도 생각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저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뭐 다른 사람 비판할 거 없이 내가 5년 동안 변호하면서 이걸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내 문제로 생각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반성과 회개가 저에게 있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여기에 힘을 보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냥 단순히 이동환 목사님의 변호인, 뭐 누구의 변호인이 아니라 나도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고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내적인 또 발견하시는 과정이 있으셨군요. 네, 사실 약간 처음에는 도대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호기심과 궁금함과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 가득한 생각으로 마치 이제 중세 교부들이 신앙 논쟁하듯이 맞아요. 저쪽에서 뭐 아타나시우스가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보니까 별 수준이 없잖아요. 네, 그냥 죽이기죠. 정적을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약간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과도 약간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아니라 그냥 아니야. 동성애는 죄야.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떠나야 돼. 출교해야 돼. 이게 그냥 굳건해진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총회재판 결과도 그렇고 뭐 물론 결과를 뒤집지 못했지만 뭐 양형의 조금의 변화밖에는 못 깼지만 그리고 사회법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승소를 본안에서는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윤여건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자회견 때 그 희망에 대한 그 물신의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다들 희망이 없다고 하고 아무도 가지 않지만 그 길을 걷는 분들이 계속 생기고 또 저희가 힘을 보태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제 새로운 길이 탄생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위원들이 너무 재판을 너무 이상하게 하고 절차 어겨가면서 하니까 저 재판위원들 개개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소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었고 네.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생각을 왜 못하셨겠어요. 이걸 어떻게 문제 제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을 텐데 되게 총회재판위의 권위와 뭐 연회재판위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있으셨어요. 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누르시고 그러게요. 예. 저희가 감리교 안에서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또 사회법정까지 지금 간 상황이고 이 총회재판위원회 구성과 그 재판위원회의 개개인들의 생각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환 목사님 처음 재판받았을 때 연회와 총회의 그 재판위원들의 어떤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와 지금 이제 요번에 윤여건 목사님이나 차영도 김영우 목사님의 선거 때의 이 총회재판위원회들의 태도는 저는 좀 많이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고민하고 물론 뭐 결과에 있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뭇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를 놓아버리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뭐 쭉 얘기해 주셨지만
뭐 지난 4개월, 5개월간 특히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차별 또 혐오에 앞장서는 이제 현상을 저희가 너무 많이 목격을 했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극단적인 음모론, 부정선거 이렇게까지도 나가는 현상들을 많이 목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인권을 더 존중하는 신앙인으로서 좀 갖춰야 될 모습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반동성애 운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가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와 그렇게 구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그게 오히려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와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신앙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는 우리가 노래를 되게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신앙과 교리에 정말 정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한다면 그 차별과 혐오라고 하는 부분들, 뭘 반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겸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뭐가 죄다. 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장소부터 내 이웃부터 돌아보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 아니죠? 네. 거창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최정규 변호사님을 인터뷰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비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났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배척받고 차별받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고 함께 나아가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최정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간 처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